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좀 추워서, 좀 추운 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잘 못 지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생길 때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춥다. 와, 진짜 껴입고 껴입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겠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혹여나 감기 걸리셨다면 금방 나을 수 있도록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뭐제 응원이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그 어떤 순간도 결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양경민 작가님의 책입니다. 양경민 작가님은요. 유튜브 글토크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세요. 제가 예전에 되게 힘들 때, 마음이 조금 그럴 때, 작가님의 채널에서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문장을 굉장히 감성적인 영상과 함께 틀어주시는 유튜버님이신데요. 정말 힘들 때 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구매해서 읽고 있는데, 위로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이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생각들까지 나누면서, 어, 이 책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 이런 얘기가 필요할 때, 마음이 정말 허할 때, 그리고 무엇도 하기 싫을 때, 그냥 누워서 어떤 얘기를 듣고만 있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동하고 조금 나아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춥고 움직이기도 싫다 약간 이런 기분일 때 자그마한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네요. 네, 녹록지 않죠? 삶이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은 나한테 잘 안 일어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낼 수 있겠다. 내일 하루 또 나 잘 살 수 있겠지. 잘 살았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루하루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꼭 거창한 뭔가를 꿈꾸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 몸도 그리고 마음도 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 말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의 제목. 그 어떤 순간도 결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를 돌보는 마음이고, 나를 살피는 마음이겠죠. 나를 돌보고, 나를 살피고 해야 또 다른 사람도 살피고 돌볼 수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핀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공허함을 가져올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나만 왜 맨날 이렇게 손해보는 거지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베풀고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야 내가 행복해진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뜻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면서도 행복해요. 남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나를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근데 이 책에 살짝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 얇은 책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고 쉽게 읽혀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 틀린 삶도 옳은 삶도 없다. 모든 이가 잘 살고 싶어 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연 잘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은 늘 변할 수 있기에 딱 정의 내리기엔 아주 모호해지기도 한다. 잘 사는 일이 누군가에겐 돈을 많이 버는 일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하기만 한 삶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햇볕을 맞으며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부러울지도 모른다. 반대로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48시간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잘 산다는 건 눈에 훤히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때, 그럴 때 내 삶은 초라하고 아쉽게만 느껴진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며 마음속으로 타인의 삶을 잠시나마 품으며 상상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잠시 보이는 행복 뒤에 끝없는 불행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 잘 살고 있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필터 없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인생뿐이다. 몇 날 며칠을 불행하게 살다가도 어느 하루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만으로 그래도 오늘 참 좋았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린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잘 살아야 한다 는 생각이 아닌 잘 살아내고 있다 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잘 살아가는 일에 정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를 잘 버텨내고 다가올 내일을 무심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망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우연히 마시게 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희망을 품는 게 삶이니까. 네, 틀린 삶도 옳은 삶도 없다라는 곡지를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그쵸, 잘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를 알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비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상태, 지금,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기분, 몸 상태, 기분, 뭐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지 않다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좋지 않고 어딘가 늘 아프고 마음도 어딘가 무거운 것 같고 기분도 늘 처지고 한다면 어,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찬찬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걸까? 생각해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난 그럴 힘도 없는데."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병원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움닫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한 번 병원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 번 상담받고 그러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미리 너무 앞서간 거예요. 처음에는 달릴 힘도 없다가 누가 부축해 주고 등을 밀어줬을 때 '어 좀 나아갔네.' 하면서 이제 내 발로 걷고 또 다리에 힘이 생겨 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문득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주제의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네.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맞고요. 그리고 다음 좀 제가 마음에 깊게 들어왔던 꼭지 소개해 드릴게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통. 나쁜 경험은 없다는 말처럼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힘든 일일수록 유연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긴장하고 경직된 채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의 통증이 하나둘씩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깊은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구의 탓도 아닌 운이 조금 나빴을 뿐이야.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야. 누군가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공기가 빵빵하게 주입된 튜브를 던져주는 느낌일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건 나의 몫이겠지만 새롭게 나아갈 힘을 얻은 기분이랄까? 나빴던 경험이 언젠가 삶에 꼭 필요한 성장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애초부터 쓸데없는 경험은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값진 경험이 될 테니까. 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통. 저 나쁜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의연하려면 일단 김주한 교수님의 말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주한 교수님은 삶이 행복하려면 우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뭐 싱잉볼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참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전 진짜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을 줄은 몰랐고 제가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을 줄도 몰랐고 어렸을 땐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고 하는 것들 참 삶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면 세상 모든 것들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죠.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말, 나쁜 경험은 없다라는 말 좋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뿐,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난 잘 살아낼 뿐, 이 오늘 하루가 나중에 어떤 색깔로 빛날지는, 어떤 색깔로 나를 만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것조차 아름다운 거겠죠. 그래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이너피스. 작은 일 하나에도 금방 평정심이 흐트러진다. 과하게 동요하지도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이지 어렵다. 작은 욕조 안으로 돌을 던지면 물은 사방으로 튀고 파형 또한 크게 일 것이다. 이제 똑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면 어떨까? 아마 언제 던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요함이 유지될 것이다.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기를 아주 여유롭게 대처하는 힘이 생겨난다. 나는 여전히 옹졸하고 좁은 마음의 평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중이다. 분명 연습은 필요하다. 감정에 휘청거리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 패턴을 파악하며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들 달라지는 건 무엇이고 얻는 건 무엇일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아끼고 지켜내야 한다.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말이다. 모두의 감정은 소중하다. 어느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될 만큼.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욱이 내면의 고요가 필요하다. 그렇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천천히 감정을 살피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 단숨에 태평양 같은 드넓은 마음을 가지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꿈꾸지 않기로 했다. 일단 동네 목욕탕에 있는 아담한 열탕부터 시작하려 한다. 부단히 마음을 키워서 가끔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더라도 금세 잔잔해지는 호수가 되려고 노력한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다 보면 삶이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면의 고요를 위해 오늘도 내 마음에 집중해 본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너피스. 네, 오늘도 이너피스. 그쵸, 평정심, 고요 이런 단어를 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 와서 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평정심과 고요를 추구하는 쪽으로 사는 게 전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좀 차분해져야지, 편안해져야지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늘 금방 지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약간 이랬거든요. 뭔가 들떠 있고, 뭐 들뜰 일도 없는데 안 좋은 기분으로 들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불안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면 몸이 먼저 차분해져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닫고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김주환 교수님이 말하는 어느 정도의 심박수 100에서 110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존투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천천히 달리기, 빠르게 걷기 같은 거 하면서 내 몸을 좀 캄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나의 몸을 관리를 했더니 조금 마음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태수 작가님의 책이었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이었던가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꼭지 이름이죠.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내면이 평안해지려면 몸부터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같이 노력해봐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운동은 그렇게 존투 트레이닝이나 가벼운 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하니까 그 불안감이나 뭐 들뜬 기분 그런 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많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생기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없앨지 알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더 불안해지지 않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요새는 참 그렇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죠.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많고 그게 몸보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몰아치는 감정에 속지 않길.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게 한번 무너지면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안타까움과 슬픔의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러서 세상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만큼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저는 10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새벽 3시 30분에 감정이 젖는다. 이럴 때마다 참 정신은 메말라갔다. 감정에 심하게 중독되는 날이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부풀리고 풀려서 끝내는 핵폭탄급 사건으로 만들었다. 그때 느꼈다. 고통스러울수록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말이다. 슬프고 아파도 감성적으로 행하는 마음은 짧아야 한다.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라는 생각도 정리해야 한다. 꿋꿋이 견디고 있다는 거 잘 안다. 단호하게 말해 미안하지만 그렇게 계속 감정이 앞선다면 변하는 건 없으며 메말라버린 마음만 남게 되겠지. 자려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내일이 와도 딱히 달라지지 않을 거란 불안이 엄습할 때 그때 놓쳤던 이성의 끈을 다시 부여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고통을 마주하고 이겨낼 힘이 생길 테니까. 때로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암울하고 뒤틀린 인생을 바꿀 유일한 수단이 될 때가 많다. 삶이 심하게 흔들릴 때면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다가 정작 내 삶은 퍼렇게 물들여질 테니 말이다.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 세상은 밝고 투명한 빛을 낼 테니까. 감정에 치우쳐 힘없는 종이 인형처럼 살아가기엔 참 아까운 삶이다. 내가 만든 동굴에 갇혀 빛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며 그저 기다리진 말아야지.
그래, 당장은 힘들더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직접 빛을 찾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테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하자. 빛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 네. 빛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참 좋네요.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고 있을 땐 참 가만히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만 있죠.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지나치게 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나와야 할 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내가 너무 오래 이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근데 발이 또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면 걷는 거고요. 걸으면 또 뛰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어렵지. 일어나면 또 쉬워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극복이라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울적하고 우울할 때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요. 끝을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의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힘듦을 나 혼자 짊어지고 내 선에서 끝내버리자 라는 주인공병에 걸리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주인공병에 걸린 뒤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근심을 나눠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소가리하며 미련하게 버텼다. 그러다 보니 그 아픔이 내 인생에 들어와 마치 세입자가 된 듯 지내기도 했다. 문제는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도 했고 자칫 주객이 전도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도 들기 시작한 것이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용기를 내 누나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다. 온전히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 그냥 고민 상담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하소연했을 뿐인데 마음이 점차 진정이 되었다. 어쩌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아픔을 홀로 삭힐수록 상처만 더 깊게 패인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도 또 굳이 내 괴로운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일이 미안하고 짐을 떠넘기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계속 혼자 떠안고 간다면 우린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내 발 앞에 내려놓아야만 그걸 딛고 올라서든 잠시 쉬어가든 할 테니까. 아픔을 나눈다고 곧 행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를 새롭게 얻기 위해선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한다. 혹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내려놓음만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간절한 회복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혹시 또 모르지. 세월이 흘러 그땐 그랬었지 하며 웃으며
추억하게 될지도. 음,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라는 꼭지였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러고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뭔가 의지하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거죠. 왠지 누군가에게 내 힘든 걸 털어놓고 힘들다고 하면 좀 나약한 사람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건 상대방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나에게 직접 말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하면 이 뒤죽박죽에 막 상상의 나래까지 펼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게 어떤 말로 실체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면서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한 게 꺼려져 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한편으로 저처럼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게 말하는 건 분명히 이분한테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의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해졌다. 그게 그 사람이 뭐 조언을 해줘서 마음이 나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으로 멍청하던 그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정리가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걱정은 구체화될 때, 글로 쓰거나 구체화될 때 그 형태가 굉장히 작아지는 법입니다. 별거 아니게 돼요. 작아진다는 표현보다 별게 아닌.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네.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공감의 정석. 내가 아닌 타인의 감정을 완전히 공감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글을 쓰면서도 내 글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아무런 공감이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며 뒤숭숭해진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을 때도 많았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은 어쩌면 정말 거짓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할 만큼 공감하고 공감받아왔다는 건 부정하진 못하겠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의 위로의 한마디가 날 안도하게도 했으니까. 그 눈물은 가식도 거짓도 아닌 진심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알았다. 이 내 마음이 진짜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완벽한 위로를 해주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이다. 어떤 마음도 똑같은 괴로움은 없다. 각자가 지닌 아픔의 무게는 자신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감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때 상황과 반응에 맞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또 진심이 결국 공감이었으니까. 난 언제나 공감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려 한다. 내가 받고 주는 이 모든 공감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 공감. 단지 진심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거면 된다. 그쵸, 공감. 우리가 좀 MBTI에서 T적으로 생각한다면 공감이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걸 내가 알아야겠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해결책을 가지면 네가 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S 뭐 현실적으로요. 지금 네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넌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어떤 답을 제출해 줍니다. 근데 왠지 공감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죠? 이게 해결책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기분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뭔가 내가 어떤 힘든 고충을 얘기했는데 뭔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대답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해결책들을 내어놓던 사람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공감이라는 건 그냥 크게 뭐 어떤 리액션으로 고개를 막 끄덕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들, 묵묵히 앉아서 들어준다거나 나에게 말 없는 위로의 눈빛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한결같은 태도겠죠. 별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가능하다는 건 정신적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옆에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이고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째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평생 사실 건가요? 안 죽고. 그런 걸 왜 생각하냐고요? 안 그래도 빡빡한 세상에서. 그걸 생각해야 조금 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많은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 쓸데없는 욕심이 안 생기니까요. 쓸데없는 욕심이 안 생기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삶이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문장들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뭐 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험해서 느끼지 못했고 더 많은 걸 얻고 싶었고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뭔가 돈이 많으면 내가 모르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돈이야 뭐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엄청나게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돈 벌면 그 번 돈이 또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걸 지키려고 또 내 자신을 거기에 또 엄청나게 몰입하게 하겠죠. 누가 뺏어갈까? 없어질까? 안달하게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고. 옛날엔 조그만한 차 안에도 기뻐했는데 이젠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큰 차가 있는데 더 큰 차가 보이고 내가 모르던 세상이 또 있고 내가 갑자기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노력하게 되고 막 그러다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대요. 그 순간에는 늦었죠. 예, 늦었죠. 그때 열심히 너무 하지 말고 잠 좀 잘 걸.
잠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웃을 걸, 좀 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걸, 좀 더 아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과 시간을 좀 더 보낼 걸 하고 후회하겠죠. 뭐 그때도 늦은 건 아닐 겁니다. 그때부터라도 더 좋은 시간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보내면 됩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요.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요. 제가 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못 그래요. 저도 종종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그쪽이 돼야 할 것 같다는 건 100% 확신합니다. 그건 전 네.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건 좀 100% 믿어요. 그쪽 방향에 있어요. 행복은 어떤 재물을 얻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 하는데 행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또 감성적인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네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처음 5년 전인가? 되게 오래됐죠. 19년도 막 20년도 이럴 때는 되게 감성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글배우 작가님이라든지 전승환 작가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에세이 몽글몽글한 그런 책들 오랜만에 읽어드렸는데 글토크님 댓글 잘 쓰시네요. 장경민 작가님 늘 언제나 저에게 책이 나오면 나왔다고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구매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독립서적으로 내셨나 봐요. 되게 책이 얇고 그런데 밤에 이렇게 펼쳐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어떤 조언들도 많고 저자가 느꼈던 감정들에 젖어서 같이 이렇게 숨 쉴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다가오는데 우리의 속도로 재밌게 한번 살아봐요. 늘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틀린 삶도 옳은 삶도 없다. 모든 이가 잘 살고 싶어 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연 잘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은 늘 변할 수 있기에 딱 정의 내리기엔 아주 모호해지기도 한다. 잘 사는 일이 누군가에겐 돈을 많이 버는 일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하기만 한 삶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햇볕을 맞으며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부러울지도 모른다. 반대로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48시간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잘 산다는 건 눈에 훤히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때, 그럴 때 내 삶은 초라하고 아쉽게만 느껴진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며 마음속으로 타인의 삶을 잠시나마 품으며 상상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잠시 보이는 행복 뒤에 끝없는 불행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 잘 살고 있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필터 없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인생뿐이다. 몇 날 며칠을 불행하게 살다가도 어느 하루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만으로 그래도 오늘 참 좋았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린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잘 살아야 한다 는 생각이 아닌 잘 살아내고 있다 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잘 살아가는 일에 정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를 잘 버텨내고 다가올 내일을 무심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망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우연히 마시게 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희망을 품는 게 삶이니까. 네, 틀린 삶도 옳은 삶도 없다라는 꼭지를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그쵸, 잘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를 알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비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상태,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기분, 몸 상태, 기분, 뭐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지 않다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좋지 않고 어딘가 늘 아프고 마음도 어딘가 무거운 것 같고 기분도 늘 처지고 한다면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찬찬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걸까? 생각해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난 그럴 힘도 없는데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움닫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병원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상담받고 그러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미리 너무 앞서간 거예요. 처음에는 달릴 힘도 없다가 누가 부축해주고 등을 밀어줬을 때 좀 나아갔네 하면서 이제 내 발로 걷고 또 다리에 힘이 생겨 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문득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주제의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네.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맞고요. 그리고 다음 좀 제가 마음에 깊게 들어왔던 꼭지 소개해 드릴게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통. 나쁜 경험은 없다는 말처럼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힘든 일일수록 유연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긴장하고 경직된 채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의 통증이 하나 둘씩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깊은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구의 탓도 아닌 운이 조금 나빴을 뿐이야.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야. 누군가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공기가 빵빵하게 주입된 튜브를 던져주는 느낌일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건 나의 몫이겠지만 새롭게 나아갈 힘을 얻은 기분이랄까. 나빴던 경험이 언젠가 삶에 꼭 필요한 성장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애초부터 쓸데없는 경험은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값진 경험이 될 테니까. 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통. 저 나쁜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의연하려면 일단 김주한 교수님의 말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주한 교수님은 삶이 행복하려면 우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싱잉볼을 친다거나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참 맞는 것 같거든요. 전 진짜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을 줄은 몰랐고, 제가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을 줄도 몰랐고, 어렸을 땐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고 하는 것들, 참 삶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면 세상 모든 것들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말, 나쁜 경험은 없다라는 말 좋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뿐,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난 잘 살아낼 뿐, 이 오늘 하루가 나중에 어떤 색깔로 빛날지는, 어떤 색깔로 나를 만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것조차 아름다운 거겠죠. 그래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이너피스. 작은 일 하나에도 금방 평정심이 흐트러진다. 과하게 동요하지도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이죠 어렵다. 작은 육주 안으로 돌을 던지면 물은 사방으로 튀고 파형 또한 크게 일 것이다. 이제 똑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면 어떨까? 아마 언제 던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요함이 유지될 것이다.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기를 아주 여유롭게 대처하는 힘이 생겨난다. 나는 여전히 옹졸하고 좁은 마음의 평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중이다. 분명 연습은 필요하다. 감정에 휘청거리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 패턴을 파악하며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들 달라지는 건 무엇이고 얻는 건 무엇일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아끼고 지켜내야 한다.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말이다. 모두의 감정은 소중하다. 어느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될 만큼.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더욱이 내면의 고요가 필요하다. 그렇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천천히 감정을 살피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 단숨에 태평양 같은 드넓은 마음을 가지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꿈꾸지 않기로 했다. 일단 동네 목욕탕에 있는 아담한 열탕부터 시작하려 한다. 부단히 마음을 키워서 가끔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더라도 금세 잔잔해지는 호수가 되려고 노력한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다 보면 삶이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면의 고요를 위해 오늘도 내 마음에 집중해본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너피스. 네, 오늘도 이너피스. 그쵸, 평정심, 고요 이런 단어를 좀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 와서 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평정심과 고요를 추구하는 쪽으로 사는 게 전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좀 차분해져야지, 편안해져야지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늘 금방 지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약간 이랬거든요. 뭔가 들떠있고 뭐 들뜰 일도 없는데 안 좋은 기분으로 들떠있다고 해야 되나요? 불안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면 몸이 먼저 차분해져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닫고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김주환 교수님이 말하는 어느 정도의 심박수 100에서 110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존2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천천히 달리기, 빠르게 걷기 같은 거 하면서 내 몸을 좀 캄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나의 몸을 관리를 했더니 조금 마음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태수 작가님의 책이었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이었던가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꼭지 이름이죠.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내면이 평안해지려면 몸부터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같이 노력해봐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운동은 그렇게 존투 트레이닝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하니까 그 불안감이나 들뜬 기분 그런 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많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생기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없앨지 알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더 불안해지지 않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요새는 참 그렇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죠.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많고, 그게 몸보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몰아치는 감정에 속지 않길.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게 한번 무너지면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안타까움과 슬픔의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러서 세상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만큼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저녁 10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새벽 3시 30분에 감정이 젖는다. 이럴 때마다 참 정신은 메말라갔다. 감정에 심하게 중독되는 날이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부풀리고 풀려서 끝내는 핵폭탄급 사건으로 만들었다. 그때 느꼈다. 고통스러울수록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말이다. 슬프고 아파도 감성적으로 행하는 마음은 짧아야 한다.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라는 생각도 정리해야 한다. 꿋꿋이 견디고 있다는 거 잘 안다. 단호하게 말해 미안하지만 그렇게 계속 감정이 앞선다면 변하는 건 없으며 메말라버린 마음만 남게 되겠지. 자려고 누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내일이 와도 딱히 달라지지 않을 거란 불안이 엄습할 때, 그때 놓쳤던 이성의 끈을 다시 부여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고통을 마주하고 이겨낼 힘이 생길 테니까. 때로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암울하고 뒤틀린 인생을 바꿀 유일한 수단이 될 때가 많다. 삶이 심하게 흔들릴 때면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다가 정작 내 삶은 퍼렇게 물들여질 테니 말이다.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 세상은 밝고 투명한 빛을 낼 테니까. 감정에 치우쳐 힘없는 종이 인형처럼 살아가기엔 참 아까운 삶이다. 내가 만든 동굴에 갇혀 빛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며 그저 기다리진 말아야지. 그래, 당장은 힘들더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직접 빛을 찾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테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하자. 빛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 네. 빛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된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참 좋네요.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고 있을 땐 참 가만히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만 있죠.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지나치게 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나와야 할 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내가 너무 오래 이러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근데 발이 또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면 걷는 거고요. 걸으면 또 뛰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어렵지, 일어나면 또 쉬워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극복이란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울적하고 우울할 때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요. 끝을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의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힘듦을
나 혼자 짊어지고 내 선에서 끝내버리자라는 주인공병에 걸리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주인공병에 걸린 뒤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근심을 나눠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소가리하며 미련하게 버텼다. 그러다 보니 그 아픔이 내 인생에 들어와 마치 세입자가 된 듯 지내기도 했다. 문제는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도 했고 자칫 주객이 전도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도 들기 시작한 것이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용기를 내 누나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다. 온전히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 그냥 고민 상담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하소연했을 뿐인데 마음이 점차 진정이 되었다. 어쩌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아픔을 홀로 삭힐수록 상처만 더 깊게 패인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도, 또 굳이 내 괴로운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일이 미안하고 짐을 떠넘기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계속 혼자 떠안고 간다면 우린 그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내 발 앞에 내려놓아야만 그걸 딛고 올라서든 잠시 쉬어가든 할 테니까. 아픔을 나눈다고 곧 행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를 새롭게 얻기 위해선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한다. 혹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내려놓음만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간절한 회복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혹시도 모르지, 세월이 흘러 그땐 그랬었지 하며 웃으며 추억하게 될지도.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라는 꼭지였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러고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뭔가 의지하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거죠. 왠지 누군가에게 내 힘든 걸 털어놓고 힘들다고 하면 좀 나약한 사람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건 상대방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나에게 직접 말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하면 이 뒤죽박죽에 막 상상의 나래까지 펼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게 어떤 말로 실체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면서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한 게 꺼려져 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한편으로 저처럼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게 말하는 건 분명히 이분한테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의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해졌다. 그게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줘서 마음이 나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으로 멍청하던 그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정리가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걱정은 구체화될 때 글로 쓰거나
구체화될 때 그 형태가 굉장히 작아지는 법입니다. 별거 아니게 돼요. 작아진다는 표현보다 별게 아닌.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공감의 정석. 내가 아닌 타인의 감정을 완전히 공감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글을 쓰면서도 내 글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아무런 공감이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며 뒤숭숭해진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을 때도 많았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은 어쩌면 정말 거짓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할 만큼 공감하고 공감받아왔다는 건 부정하진 못하겠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의 위로의 한마디가 날 안도하게도 했으니까. 그 눈물은 가식도 거짓도 아닌 진심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알았다. 이 내 마음이 진짜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완벽한 위로를 해주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이다. 어떤 마음도 똑같은 괴로움은 없다. 각자가 지닌 아픔의 무게는 자신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감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때 상황과 반응에 맞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또 진심이 결국 공감이었으니까. 난 언제나 공감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려 한다. 내가 받고 주는 이 모든 공감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 공감, 단지 진심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거면 된다. 그쵸, 공감. 우리가 좀 MBTI에서 T적으로 생각한다면 공감이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걸 내가 알아야겠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해결책을 가지면 네가 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S, 현실적으로요. 지금 네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넌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또 답을 제출해 줍니다. 근데 왠지 공감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렇죠? 이게 해결책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기분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뭔가 내가 어떤 힘든 고충을 얘기했는데 뭔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대답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해결책들을 내어놓던 사람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공감이라는 건 그냥 크게 어떤 리액션으로 고개를 막 끄덕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들, 묵묵히 앉아서 들어준다거나 나에게 말 없는 위로의 눈빛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한결같은 태도겠죠. 별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가능하다는 건 정신적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옆에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이고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째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평생 사실 건가요? 안 죽고. 그런 걸 왜 생각하냐고요? 안 그래도 빡빡한 세상에서. 그걸 생각해야 조금 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많은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 쓸데없는 욕심이 안 생기니까요. 쓸데없는 욕심이 안 생기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삶이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문장들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뭐 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험해서 느끼지 못했고, 더 많은 걸 얻고 싶었고,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뭔가 돈이 많으면 내가 모르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돈이야 뭐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뭐 엄청나게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돈 벌면 그 번 돈이 또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걸 지키려고 또 내 자신을 거기에 또 엄청나게 몰입하게 하겠죠. 누가 뺏어갈까? 없어질까? 안달하게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고, 옛날엔 조그마한 차 안에도 기뻐했는데 이젠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큰 차가 있는데 더 큰 차가 보이고, 내가 모르던 세상이 또 있고, 내가 갑자기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노력하게 되고, 막 그러다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대요. 그 순간에는 늦었죠. 네. 늦었죠. 그때 열심히 너무 하지 말고 잠 좀 잘걸. 잠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웃을걸. 좀 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걸. 좀 더 아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과 시간을 좀 더 보낼걸 하고 후회하겠죠. 뭐 그때도 늦은 건 아닐 겁니다. 그때부터라도 더 좋은 시간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보내면 됩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요.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요. 제가 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못 그래요. 저도 종종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그쪽이 돼야 할 것 같다는 건 100% 확신합니다. 그건 전 네.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건 좀 100% 믿어요. 그쪽 방향에 있어요. 행복은. 어떤 재물을 얻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 하는데 행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 또 감성적인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네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처음, 5년 전인가? 되게 오래됐죠. 19년도 막 20년도 이럴 때는 되게 감성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글배우 작가님이라든지 전승환 작가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에세이, 몽글몽글한 그런 책들 오랜만에 읽어드렸는데, 글토크님 댓글 잘 쓰시네요. 양경민 작가님 늘 언제나 저에게 책이 나오면 나왔다고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구매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독립서적으로 내셨나봐요. 되게 책이 얇고 그런데 밤에 이렇게 펼쳐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어떤 조언들도 많고, 저자가 느꼈던 감정들에 젖어서 같이 이렇게 숨 쉴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다가오는데 우리의 속도로 재밌게 한번 살아봐요.
늘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